이 건물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박기락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25일 오전 5시 34분과 57분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위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약 430여 km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 북한이 발사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하고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을 맺은 후에 그 제약을 피하면서 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사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시작돼서 2004년도에 시험평가를 완성하고 2010년에 이 이스칸데르급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그런 여단을 창설함으로써 전력하에 완성됐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500km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700 내지 800km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에 이어서 5월 9일에도 2발의 미사일을 쐈는데요. 그때도 약 한 420km 또 270km로 현재와 유사한 그런 궤적을 보였습니다. 합참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합참은 그냥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발사하고 나면 최고도로 상승했다가 바로 다시 하강한 다음에 수평 부행을 하고 마지막 표적 직전에서 상승 비행을 해서 이 요격을 할 수 없도록 회피하는 기동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AC-3, 팩3라고 이제 합니다만 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팩3 현재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팩3를 개량하자 하는 접근 방법을 주장하는 반면에 독일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면서 새로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독특한 요격 시스템을 겁니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이 개발한 신형 유도전 무기의 이 장점은 뭐냐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준비된 후에 바로 5분 내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5분 내에 성공해야 되는 거지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지막 표적 단계에서 다시 상승했다가 표적을 타격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완전 우리 한국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30km를 비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수로 남쪽으로 돌리면 한반도의 대부분의 영향권 하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도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로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사람들은 언론에 나가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대남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좀 우리 국민도 수긍은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보도 없이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험 발사가 결국은 성능 개량이었습니다. 화성 12형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성 14형을 개발했고,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을 개발을 해서 대륙간 그 탄도탄의 능력,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 북한은 그날 바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성능 개량이라면 우리는 그 성능이 개량된 핵미사일,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비 태세를 미뤘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도 아마 지난번 5월 4일과 5월 9일의 시험 발사에서 일부 발견된 결함을 시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는 거의 그 남한을 핵미사일로 완벽하게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 북한이 이와 같이 남한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는 핵 공격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그 조건을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그 국제정치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한스 몰겐소라는 사람은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의 위협을 받는 비핵 보유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복하거나 하나는 핵 공격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이와 같은 단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정부 또는 우리의 과제를 몇 가지 이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증거는 핵 비핵화, 즉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점점 구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합참은 무슨 발사체라든지 그런 애매한 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이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진력을 해야 된다. 정부는 당연히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또는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모든 그 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포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는 북핵 대비에 더욱 그 진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5분 내에 바로 발사하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30분 이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해서 타격하는 그 킬체인이라고 말했습니다만, 킬체인을 구성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F-35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분 내에 발사가 되니까 지금까지의 과정, 킬체인 과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기미가 있으면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예방 타격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명확해서 타격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타격하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탄도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로 팩토리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이스칸델급 그 단거리 그 요격 회피 미사일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도록 최첨단의 미사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미국이나 독일과 협력하면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인
그 응징 능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KNPR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라는 그런 그 영어로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개념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는 어떻게든 그 사살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의 특수부대 또는 우리의 공권력이 그들의 생명은 반드시 빼앗는다고 우리가 위협을 하면 그들이 핵 공격을 쉽게 결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KNPR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뭐 해외 파병 부대에 이 부대에 뭐 장비를 대여하는 등 2017년 12월에 창설한 이후 그다지 능력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북한한테도 그러한 개념을 공공연하게 말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결심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모두께서도 이제 이 북한의 핵 위협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피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서 지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 공간만 잘 활용을 하면 상당한 정도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영세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핵시설을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지하시설에서 2주 정도만 생활할 수 있으면 핵 공격을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하는 책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자책 이북으로도 최근에 제가 북핵 생존 상식이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하면 핵전쟁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가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그 상황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그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막거나 또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바와 같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